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필담과 풍산계에 이어서 이번엔 MBC 전용기 탑승 불허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당장 내일 출발할 예정인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태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두 분 정치 원로와 함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대상자인지부터 참여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사 지원 TF 단장을 맡은 변호사 연결해 법률 지원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대통령 순방 일정 또 MBC 불허 논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내일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에 MBC 취재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은 순방에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국익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된 겁니까? 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때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탑승했고요. 출입기자단도 비용을 부담하며 동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이틀 앞둔 어젯밤 대통령실은 MBC 측에 그동안 MBC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작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등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며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오전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했고 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때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으로 내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또 14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에 잇따라 참석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워낙 국민 경제 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 불가피하게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고 했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추가로 양자회담도 협의 중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야3당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이를 일축했다고요? 네, 단호하게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대통령, 국민은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경수사가 우선이라는 걸 재확인한 건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한 정부위원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질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집무실로 들어가는 대통령 뒷모습에 질문을 던진 거라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3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 일정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막은 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야말로 언론을 탄압했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거는 다른 언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기자실을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거예요. 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자신이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음에도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막은 건 치졸하다고 꼬집으며 언론을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비열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 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장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갑니다. 네, 정의당도 앞으로 언론 취재는 정권의 검열을 받으란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조사위원회 구성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로 밝히면 된다며 국정조사 동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은 일단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어떤 지시를 가려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나가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좀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네, 오늘 본회의에선 이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며 이번 수사를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규정하고 결국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실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떠한 부정한 돈을 받은 일도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이라며 야권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도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설계권자와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인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 부정비리 의혹 사건을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왜 정치 탄압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에 국정조사 추진, MBC 전용기 탑승 논란 등이 더해지며 여야의 대치 전선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과 관련해 언론계 5개 단체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을 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소방당국의 대응 미숙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휘팀장이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도 안 돼 상황 종료 예상 무전을 남긴 것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철희 기자. 그러니까 소방당국 참사 대응에 대해서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특수본은 그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데 이어 어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팀장도 연달아 입건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지휘팀장의 경우 입건이 영장 집행을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당시 남아있는 무전 녹취 기록을 보면 혐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를 보면 현장을 이끌던 지휘팀장은 참사가 일어나고 30분쯤 뒤 골목에 쓰러져 있던 행인 3분의 2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눈으로 볼 때 20-30명만 넘어져 있는 상황으로 뒤에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밤 11시에 다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무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마구 뒤엉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최 서장 역시 현장에 일찌감치 도착하고도 밤 11시 5분이 돼서야 지휘권을 넘겨받고 대응 단계도 제때 발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방이 해밀턴 호텔 앞에서 안전 근무를 하기로 했던 계획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방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선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저희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구청이나 주변 호텔 등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은 우선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의 자택, 또 참고인의 자택 등 3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불법 건축물이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제 특수본은 용산구청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요. 특히 용산구청장실에서는 헬로윈 안전대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미 입건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네, 임재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경찰이 곧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산경찰서 정복과장 등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 앞서 골목에 기름을 뿌려 사고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각시탈 관련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요. 용산경찰서 정복과 정보관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 이후엔 수사가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더 높은 윗선을 향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용산구가 지난달 중순 자신들이 후원한 지구촌 축제 때는 직원을 1,000명 넘게 투입하고 경찰과 도로도 통제했는데요. 똑같이 이태원에서 열렸지만 이른바 주최 측이 없었던 2주 뒤 할로윈 때는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책 회의도 부실했는데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이태원 상인연합회는 지구촌 축제란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후원자로 나선 용산구청은 자체 직원만 1,078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로도 통제해서 이틀간 100만 명이 몰렸지만 큰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헬로윈은 달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밤, 용산구청의 당직자는 고작 8명. 그마저도 대부분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소속이었습니다. 사전 대책 회의도 부실했습니다. 참사 사흘 전 용산구청은 헬로윈 대비 회의에 경찰과 상인을 불렀는데 주말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부탁한 게 다였습니다.
경찰 측이 오히려 질서 유지 대책을 논의하자며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참사 이틀 전에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용산구는 특별 방역과 거리 청결, 시설물 안전 위주로만 신경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 야유회 등을 이유로 2차례 헬로윈 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남이장군 일정 참석 때문에 회의 참석 못 하셨는데 박 부청장은 참사 발생 직전 압사 우려 신고가 쏟아질 때에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으로 귀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참사 후엔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더니 그 뒤론 국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것 말곤 자맹 중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지난 4월 용산구의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도 클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 구청장이 춤 허가 업소로 선정된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이태원 참사 안전관리 소홀 정황은 이미 확인된 것 말고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공무원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예고한 112 신고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사 위험을 알리는 표현만 9번에 달했지만 경찰의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용산구청은 헬로윈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됐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은 소홀히 했습니다. 참사 초기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각 정부 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팩트에 따라 진행될 문제인 것이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과 참사 희생자 피해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당일 그 경찰이나 서울시 용산구를 포함한 지자체의 그 인파가 몰릴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오원춘 사건에서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서초구가 사전에 산사태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4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상당수 입건자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무원의 과실과 사상자 사이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국가배상 관련 재판에서도 주요 근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행위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 의무를 방기함으로 인해서 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피고를 우선 이제 대한민국 안에 당연히 행정안전부랑 경찰이 포함이 되겠죠. 서울시 용산구로 정하고서 이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각 기관 책임자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임성재 기자의 보도에서처럼 참사 전후 부실 대응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지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대상자인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봉남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자,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TF도 꾸리고 법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자, 이후에 문의 주는 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뭐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그 유가족분들께서 네. 여러분께서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초기에 갑자기 이제 경험 없이 장례를 치렀고요. 네. 이후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저희 민변에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기로 했고 네.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많은 회원 변호사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주로 하시는 질문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선택만 급작스럽게 했지 어떤 충분한 어떤 논의나 그런 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문의가 가장 많고 또 유가족분들께서는 자신이 소송을 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률 네. 지원의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은 직접적으로 이 배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도 잠깐 그 문의 내용 소개하셨고 당연히 유족이나 이제 생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한다는 게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게 현실일 텐데 절차도 물론 복잡할 테고 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TF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저희 민변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네. 돌아오는 화요일 11월 15일 날 그 유가족들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위임하신 유족들이 있고요. 아직 위임은 안 하셨는데 이렇게 상의를 해오신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어떤 사항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에 부응하는 지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아직 연락을 안 주신 유가족분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저희 민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 만나서 직접 이렇게 어떤 사항이 법률 지원으로 필요한지를 듣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로 예. 다음 주 토요일에도 2차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당장 이게 뭐 내일 당장 소송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유족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떤 법률 지원이 필요한지를 그에 따라서 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과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법적인 배상 책임 묻는 소송 상당수 있었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태원 참사의 사례는 어느 정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뭐 지금 액수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국가배상 책임이 있냐고 묻는다면은 아까 이제 바로 앞에 뉴스에서도 오원춘 사건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서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경찰이 소속된 국가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게 이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적어도 경찰이 그 보도된 바와 같이 11건 이상의 112 신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로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아울러 그 닮은꼴 사고가 지금 이제 그 힐스버거, 영국의 힐스버거 사건은 어떤 거였냐면은요. 예. 1989년에 이제 축구 준결승전이었어요. 영국이 원래 또 축구에 굉장히 열광인 곳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입석자가 원래 그 정원이 1,600명인데 3,000명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철망이 무너지면서 한 94명이 압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 처음에는 경찰이 이제 돌발 사고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20년이 지나서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초기에 경찰이나 응급구조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 예. 아예 법원에 소송까지 뒤늦게 제기가 되어서 손해배상을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다중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 못했던 점이나 행사 당일 통제가 제대로 안 됐던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에서도 미비했던 점 모두가 어떤 경찰의 과실은 뭐 인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 배상 책임은 분명해 보인다는 변호사님 설명이셨고, 아까 그 힐스버러 축구장 참사 같은 경우 닮은 꼴 사고라고 하셨고, 직무유기로 인한 과실치사 결론이 났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했다가 다음 질문에서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얘기할 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 중에 부실 대응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바꿔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그리고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다라는 말, 어떤 행정적인 용어로 바꿔서 좀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쟁점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까? 그 공무원 중에서도요, 경찰 공무원의 말하자면 위법 행위는 지금 이미 밝혀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서울시나 용산구 또는 행정안전부가 그러면은 다중인파 관리를 그 말하자면 제대로 했냐, 여기서의 부실 어떤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담당 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의 과실이 있고요.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그러니까 뭐 서울시, 용산구 또는 행안부의 그런 공무원의 사전 대응이나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어떤 과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사실은 경찰 수사가 그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오히려 각 단위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나 재발 방지책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법적인 책임 문제와 별개로도 그 초반에 뭐 예컨대 집회 주최자가 없으니까 재난관리 책임에서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도 막 잘못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섣부른 얘기로 보여지고, 그 경찰 수사와 별개로도 어떤 심도 깊은 어떤 검토와 대응이 각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 잠깐 짧게 정리하면, 공무원 가운데 경찰의 위법 행위는 이미 확인됐고, 일부 확인됐고, 용산구와 행안부의 과실은 수사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어떤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 같고요. 저는 두 트랙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 과정에서 넓혀서 진짜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고요. 그와 병행하여서 그러면 용산구나 서울시나 행안부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 역시도 같이 함께 병행이 되고, 필요하다면 뭐 감사원 감사가 있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병행되어 가지고 그 책임의 문제가 1차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재발 방지책이 함께 투 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치 그 수사만 진행이 되면 모든 게 다 결론이 날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점은 좀 부족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만 본다면 용산구청이나 경찰, 소방 등 이게 수사 상황에서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또 국가 배상 관련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그러니까 배상 책임의 정도나 그다음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뭐 앞서 다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충분한 어떤 민사 그 국가배상에서도 좋은 어떤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그 용산 경찰서의 정보 보고서 관련한 증거 인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런 점에 대응을 해서 뭐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현재 수사에서 그 확보되는 내용과는 별개로 저희가 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해서 그 대응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빼놨던 질문, 힐스버러 얘기할 때 직무유기로 인한 과실치사 얘기했고,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시죠. 자,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 6명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혐의가 좀 입증이 돼야 배상 책임과 좀 연결해서 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현재까지의 내용에서 경찰 쪽에서의 말하자면 혐의는 상당 부분 입증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봤을 때는요.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뭐 경찰에서도 윗선의 부분,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의 부분, 이게 이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뭐 용산구청장은 나 몰라라 했다까지만 나와 있는 건데요. 과연 그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법상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따라서 형사상으로 또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과실치사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민영사가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런 점에 수사가 좀 더 이렇게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꼬리 자르기 또는 하급자에 대한 어떤 그 처벌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어떤 그 한계점이 아닐까 그런 우려를 가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문제가 경찰청 산하의 특수본이 수사 주체이다 보니까 셀프 수사란 논란까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나 뭐 저희 민변도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희생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민사소송 경우에는 많게 4, 5년까지도 걸리는데 지금 유족들은 정부 대응 과정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유족들을 위해서 소송 말고도 다른 어떤 대응 방법들이나 있을까요? 그 저희가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은 뭐 국가배상 소송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향후에 이제 말하자면은 수사 결과가 충분히 말하자면 책임자가 처벌이 되고 그리고 또 정부의 피해 구제책이 나와서 뭐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안할 수 있다면은 저는 소송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미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적어도 유족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나 아니면 그 이외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행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저희는 일단 다음 주에 직접 유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법률 지원 활동이 필요한지를 듣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망자가 156명이고 또 외국인 사망자를 빼면 130명 정도가 이제 한국인 희생자인데 어떻습니까? 선뜻 용기를 못 내시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갑작스런 참사로 가까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지금도 계실 분들께 네. 정말 회사의 위로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태원역을 가봤는데요. 그 출입구 앞에는 바로 많은 꽃다발과 메모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슬픔과 위로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인 저희 민변이 이런 유가족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법률 지원 활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장 소송을 하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그에 맞는 법률 지원 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보니 생각이 났는데 지금 보면 제가 외국인 사망자를 분류했거든요. 자, 이번에 이 민변 참사 대응 TF에 문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뭐 상인들도 들어가나요? 일단 유가족들로 저희는 그 1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피해자라고 말할 때 범위는 무한정 넓혀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직무유기 포함해서 법적인 문제, 쟁점뿐 아니라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호사님의 말씀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봉남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경제 전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탓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불과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75%포인트나 높였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성큼성큼 앞서 나가는 미국에 한국은행이 대응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해 초 연 1%에서 3%까지 치솟았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움츠리게 만들어 경기에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내년엔 더 도드라질 전망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출 부진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내년 수출 증가율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에도 3%대 고물가가 예상되지만 긴축 정책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화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KDI는 나빠지는 경기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만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도 서둘러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 절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 그리고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집값이 급락하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로 규제 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2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 여부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원 초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규제 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립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수요가 높은 정비 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 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료 가격과 물류,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사이에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 결과 이번 달 둘째 주 서울 기준 밀가루 1kg 한 봉지 가격은 1,9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8%가량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치즈 27%, 두부 25%, 식용유 21%, 라면 11%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생닭 1kg은 9,520원으로 30% 올랐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6%, 12% 상승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전 직원 해고 통보로 논란을 빚었던 푸르밀이 사업 종료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가 인력을 감축해 영업을 재개하자는 합의를 이룬 건데 여론에 등 떠밀려 사업 종료 계획은 철회했지만 누적된 적자 구조 해결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된 유가공업체 푸르밀. 해고는 철회!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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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노조의 강한 반발 끝에 결국 20여일 만에 사업 종료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푸르밀은 노조의 뼈를 깎는 희생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업 종료를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인력의 30%를 줄이는 데 합의한 겁니다. 일정 부분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될 부분에서는 가슴이 아픈 것이고,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뭔가 결정이 됐으니까 또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남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사 간 갈등은 임시 봉합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우선 인력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 기한까지 인력 30%에 해당하는 100여 명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누적 적자도 고민입니다. 푸르밀 영업 적자는 지난 2018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123억 원까지 늘어 최근 4년간 누적 적자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푸르밀은 대표 상품 생산에 주력하고 다른 유통업체의 자체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일부 사업을 정리할 걸로 보입니다. 노사 협상 초반엔 회사 매각 방안도 논의됐지만 불발된 데다가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업체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푸르밀 경영진이 안일하게 경영을 이어오다 섣부르게 사업 종료를 선언해놓고 여론에 등 떠밀려 부랴부랴 계획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5천여 명으로 목요일 기준 8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늘며 사망 피해도 이틀 연속 50명을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5,365명입니다. 어제보다 7천여 명 적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명 정도 늘어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8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연속 1을 웃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올겨울 7차 유행 규모가 지난 여름 6차 때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여름 당시 하루 최대 확진자는 1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7차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변이 유입 상황에 따라 다음 달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으로 일주일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여름 재유행 때 500명대 후반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해 지난달 22일 200명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2명 발생해 이틀 연속 5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3%로 30%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3.1%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접종률은 9.3%,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7.9%에 그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인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주 전보다 36% 증가한 6만 3천여 명이었고 어제 신규 확진자는 8만 7천여 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은 앞으로 2주 뒤에는 이전 유행의 정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전국 신규 감염자 수는 8,8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는 어제 오전 10시까지 1,163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89% 결항률을 보였고 베이징 서우드 공항과 다신 공항에서도 각각 700여 편씩이 결항하면서 결항률이 75%와 86%에 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습니다. 이 내용 평가해보고 또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 순방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애도 기간을 거쳐서 2주 만에 두 분과 다시 만났는데, 자,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부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관련한 조사 결과를 좀 놓고 두 분의 의견을 들을 텐데,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다라는 방송 3사 결과도 나왔는데, 숫자의 의미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상민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지율. 뭐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출범한 지 6개월 동안 계속 그 잠시한 뭐 50% 가까이 간 적은 네.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내려와서 지금 20-30% 하고 있고 네. 그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건데 뭐 그럴 만큼 국민들로부터 호평받을 것은 별로 없었고 네. 계속 악재 또는 실수 또는 헛발질 또는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주변이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국민들의 지지도는 결국은 국정을 끌고 갈 리더십의 추동력, 에너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저조한 지지도를 갖고 대통령이 국정을 과연 총괄적인 리더십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구두 밑창이 닳도록 신나게 일하자는 것이 대통령 취임 일성이었는데 그 사이에 일단 경제 위기도 있었고요.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어떤 악재, 돌출 악재와 보냈습니다. 고모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지도를 봤지만은 네. 지지도 20%에서 3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대통령 당선할 때 그 득표수가 48% 됐잖아요, 국민의. 그럼 48%에서 거의 30%, 20% 이상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도가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의 기대감과 그 이후에 하는 것이 그 기대감, 국민의 기대감을 못 미쳤다는 것 아닙니까? 지지율만 놓고 보면. 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평가가 60% 항상 넘습니다. 60%가. 그러면 국민의 과반 이상 60%가 부정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이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했든 어떤 잘하는 정책, 못하는 정책 무엇을 했든 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대치로 각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잘한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따지자면 뭐 탈원전을 다시 회복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없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취임 6개월에 국민의 지지도가 20%대 30% 초반, 부정평가 60% 넘는다. 이거는 결국은 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평가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 전체의 생각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답을 찾아야죠. 네, 그 답은 잠시 뒤에 또 두 분께 여쭤보기로 하고, 여야는 지금 지난 6개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야 반응도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5년 동안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망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망가져 있던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기관이었고, 현재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사구시의 국정을 하고 계시면서 포퓰리즘적 국가 운영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습니다. 주먹구구식 국정 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네, 실사구시의 국정 운영과 주먹구구시 국정 운영이 대비되고 있는데 참고로 아까 그 조사 결과가 대체로 6일에서 8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애도 기간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태원 참사 대응을 포함한 아마 의견들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또는 집권 여당에서 내놓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범 이후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말 직언, 쓴소리 이런 참모나 강요들이 없었다. 오히려 주변의 그 장관들이나 또는 참모들이 사고를 터뜨려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악영향을 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냥 대통령이 실사구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포퓰리즘적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60%가 너 훨씬 상회할 만큼 반대가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아주 집약되어 있고 이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다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처음 취임 일성으로 뭐 신발창이 닳도록 신나게 일을 하자 했는데 그게 무슨 일반 실무자처럼 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제대로 된 인물을 등용시키고 그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소통이 잘 안 되고 특히 반대파, 특히 야당과의 협치, 소통 이게 딱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끝없는 적대적인 싸움으로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야당도 돌아볼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야당도 뭐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지만 그러나 전국을 주도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1차적인 리더십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든 간에 야당을 구워 삼고 뭐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야당 반대파를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대화의 채널에 좀 복원시키고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노력은 거의 전무하다. 그것이 국민 지지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국정 난백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야의 그 평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야가 좀 서로 입장을 바꿨으면 지금 여당이 우리가 야당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까? 또 야당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지금 6개월 전에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에서 국가 정상화 기간이고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실사구시를 하고 뭐 여당식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지도가 적어도 50% 이상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득표율보다도 지지도가 올라가야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나요? 그게 잘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야당도 모든 것이 다 참사로 끝난 건 아니죠. 뭐 외교, 뭐 경제 다 참사가 된 건 아니고 그 무조건 6개월 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를 다 참사로 규정하면 그 답이 안 나오죠. 그럼 투쟁밖에 없죠. 야당도 때로는 대안을 내야 되는데 야당은 대안 낼 생각은 안 하고 싸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걸 내가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또 정쟁의 소재가 될 만한 현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MBC 전용기 탑승 불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뭐 들려오는 게 있는데 혹시 확인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실이 내일부터 시작될 대통령 순방에 지금 여러 번 저희가 언급한 대로 MBC 취재진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그걸 바라보는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건 간에 네. 참 속 좁다. 내가 좀 비속어는 안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 그 협량이다. 아니 그 생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순방을 가고 당연히 그 취재진들은 같이 그 비행기에 돈 내고 타고 있고 네. 그러면은 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 언론사가 배제하면 그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마침 대통령실 속보가 들어와갖고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대통령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MBC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을 조치했을 뿐이다라는 설명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순방 기간에 아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다고 밝혔는데 한미 정상회담, 양자회담도 얘기가 오가고 있다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한일,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대통령실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뉴욕에서 45초 만난 이후로 이제 한미 정상이 만날 예정이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북한 도발 문제도 있고 IRA 감축법도 있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좀 변화와 함께 한미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되는 가운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 외교와 관련해서 마침 취임 6개월도 맞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극도의 미국, 중국의 패권, 또 미국, 러시아의 그 아주 극한적인 대립, 뭐 이런 것들이 온통 뭐 전방위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농작물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공급난, 뭐 물가, 고물가,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을 파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한미일 또는 한미 간의 뭐 긴밀한 협의와 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또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되는 북한 또는 러시아, 중국이 오히려 이걸 기화로 한미일의 동맹이 더 강화되는 걸 계기로 해서 또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오히려 신냉전을 또 촉발시키는 것 또한 매우 좀 염두에 두고 잘 그렇지 않게 되도록 유화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교는 이 형식, 뭐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일 했다, 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뭐 이런 한일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 형식에 만족할 게 아니고 내실에 만족해야 됩니다. 형식보단 내실.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 성과주의에 매몰될 게 아니고 이번에 회담에서 무엇을 우리가 국익에 얻었느냐 여기에 좀 정말로 더 치중해야지. 지금 그 대통령실이 하는 외교를 정부 하는 외교를 보면 너무 형식에 뭐 정상회담을 했다는 여기에 너무 만족하고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재호 고문님 말씀 맞다나 지금 지난번 뉴욕 그 미국 방문과 뉴욕 방문에서 여러 같은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한다, 한일 간에 뭐 정상회담 하는데 사실은 막 엉망진창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된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그렇고 의제 설정하는데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지금 이재호 고문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상 간에 만나는 것 보여주기식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국익에 지금 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IRA법 미국에 대해서는 또 일본과는 뭐 강제징용의 배상금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본질에 접근해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용기 배제 논란과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를 제한한 조치다라는 속보에 이어서 기자단 입장이 또 추가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기자단이 전용기 배제는 일방적인 조치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겠다. 풀 기자단, 그러니까 출입 기자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라까지 나왔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 전용기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
하는 것으로 취재 편의의 개념이 아니다. 특정 언론사 MBC를 말하는 거겠죠. 취재 기회를 박탈한 것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라는 기자단 입장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아니 생각을 저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그게 잘 되도록 지금 그 기자단하고 같이 가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또 그럴 협조도 얻을 필요도 있고 그래야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게 해서 끝 마무리까지 좀 성과도 내고 좋은 모양으로 나와야지 왜 굳이 MBC 뭐 기자를 그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평지 풍파를 일으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나 그 언론에서 볼 때는 참 속 좁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에도 저런 것들이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거는 당장 그 대통령실에서 철회하고 그 원래대로 원래 관행대로 배제하지 않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얼마나 저게 좁쌀 같은 저 모습입니까? 저는 그 지금 그 대통령실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하는 걸 보면서 세 가지가 딱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이 좀 정신이 혼미하거나 또 두 번째는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거나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네들의 능력에 비해서 권력이 너무 커서 이게 무능력이 됐거나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최근의 사태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우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아무도 안 지잖아요. 아무도. 경찰들 수사하고 미필적 고의 이런 걸로 하는 건 그거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고 이거는 이 156명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정부의 관련자들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두 번째는 비서수석들이 국정감사 그 엄중한 이태원 참사를 논하는 국정감사자에서 웃기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번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데 MBC에 탑승을 불허한다든지 아니 MBC하고 감정이 있는 건 좋아요. 감정 있고 기분 나쁘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홍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에서 MBC하고 풀어야죠. 이건 우리는 이러는데 당신네들은 보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느냐. 그럼 오해를 서로 풀고 앞으로 공정하게 잘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실의 리더십이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느닷없이 당신네들 내 외국 가는데 비행기 타지 마라.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나도 같은 여자이지만은 내가 생각해도 암만 생각해봐도 저건 도대체 이게 도대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은 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그것도 자기네들 돈 내고 타고 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는 말이 안 되고 어떤 분이 언론에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그러는데 권력의 취재를 거부하는 거는요 자유가 아니고 횡포입니다. 권력이 취재를 거부하는 건 그건 권력의 횡포로 봐야지. 그렇죠.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공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는데 제가 명색이 다해 3인 고문인데 그거 좀 실무자들의 판단 착오했다 그러고 그 탑승 거부 취소하세요. 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이재호 상임 고문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취소하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자들 아침 문답인가요? 거기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런 언론 MBC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순방길에 같이 가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오히려 해롭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 말이 되나요, 그게? 네. 시간 관계상 대통령 제가 발언은 뺐는데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 달라라는 출근길 약식 회견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정말로 국익이 걸려 있으면 MBC에다가 비서를 보내갖고 예. 이번에는 정말 국익이 걸려 있으니까 지난번처럼 좀 그렇게 우리 물먹이지 말고 이번엔 좀 공정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취재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국익이 걸렸으니까 넌 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출신이기도 한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속보는 대통령실 기자단 입장이었고 또 언론 5단체도 또 긴급 어떤 회견을 열어서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은 언론 통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DJ 정권 시절 노무현 정권 시절의 어떤 언론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민주당이요. 왜 정권을 뺏기고 마인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맨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핑계대고 그때는 안 그랬나, 그때보다 낫다. 요 소리 하다가 5년 만에 망한 거예요. 네. 요 소리 하다가. 지금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전에 김대중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했으면 윤석열 정권 때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게 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더 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탄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이 출신의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은 아니죠. 적절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네. 언론 통제 분명히 이 때린 사람은요. 자기가 네. 때렸다고 생각을 하면 아, 상대를 때렸다. 상대가 아팠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때리는 사람 대체로 나쁜 사람은 그 때리는 줄도 모르고 그게 나쁜 행위인지도 몰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 자유에 대한 언론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가해를 하는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 또 집권 여당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언론 통제가 아니고 어떻다라고 하는 게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러면 떠나는 건 민심이고 민심의 이반만 있을 것이고 결국 정권의 권력의 소수들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하는 발언을 하면 네. 결국 국민들은 여당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좀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아, 이게 민심과 이게 같이 가는 건가? 민심과 동떨어지는가를 생각해 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자리가 앉았다고 해서 자리 이용해서 덥석덥석 말하면 그게 다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근데 어떤 걸 얻고자 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물상식한 얘기들을 당대표나 또 집권 여당의 당대표나 그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대통령까지 이어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럼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 정말 참 답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자, 권성도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인가? 취재는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단답형으로 좀 질문 드리면 지금의 상황,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언론 통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언론 통제입니까? 언론 통제고 핍박이고 저 정말 차별행위고 그리고 좁쌀 정치예요. 이거는 뭐 통제 무슨 뭐 가해행위다 핍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고급 용어고 네. 좁쌀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권성동 의원이 말하기를 뭐 언론에 탈을 쓰면 다 언론이냐 그러는데 아니 정치인의 탈을 쓰면 다 정치인입니까? 이런 몰 정치 파렴치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창피스러워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전 대표의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당 지도부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거는 저도 권력의 자리에 있어 봤지만은 이거는 뭐 권력의 통제다, 권력의 뭐 탄압이다 떠나서 이건 권력의 횡포로 봐야 됩니다.
권력의 횡포다. 권력 횡포. 언론 탄압에 대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건 탄압 이전에 권력의 횡포죠. 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쓸 수 있나요? 자, 그럼 끝으로 아까 웃기고 있네 관련한 필담 논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김은혜 수석이 사과도 했습니다만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수석 두 분은 네.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고 강승규 수석도 그렇고 그러면 국회라는 자리, 국회의원들 또 국회라가 어떤 자리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네. 국회는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의 그거의 대표기관으로서에 대한 존중인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집행부의 소속 그 구성원들이 참모들이 그러면 웃기고 있네하면 바라보는 국민들은 누가 웃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한테 욕되고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훼손을 가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된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제 철이 없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나갔어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고모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네, 아까 한미 정상회담 속보도 있었습니다만, 자, 미국 중간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지만 기대했던 이른바 레드 웨이브 압승을 거두지 못하면서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자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책임론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화당은 하원 의석 과반인 218석 확보가 유력해지자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But when you wake up tomorrow, we will be in the majority and Nancy Pelosi will be in the minority. 상원 선거는 경합지 3곳에서 박빙승부를 이어가며 최종 승자를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원 주도권의 향방은 한 달 뒤에나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We know that when they're finished counting the votes from today's election, that we're going to have received more votes than my opponent. We know that. 공화당의 하원을 내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레드웨이브, 공화당 압승을 막고 의석수 격차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경우 절반의 승리로 기록돼 바이든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Our democracy has been tested in recent years, but with their votes,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and proven once again that democracy is who we ar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애써 포장했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 직전 대선 출마를 예고하며 민주당 표결집에만 보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신 플로리다에서 압승을 거두며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론 드샌티스가 트럼프 대안으로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And I have only begun to fight. God bless you a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a historic landslide victory. 중간 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내년 초에나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대북 정책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탈환에 성공했지만 대체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손보겠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는 마찬가지여서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생각하는 개정 방향은 미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쪽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은 거부권 행사로 공화당의 여러 시도에 맞설 수 있습니다. And look, here's the bottom line. Republicans gain control of Congress and pass a nationwide ban on abortion. I will veto it.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기 때문에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강경론을 펼쳐와서 비판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대북 정책의 핵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공화당은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방향은 같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И борьба за американскую гегемонию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поддержки Украины, требует продолжения гибридной войны с Россией. Поэтому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я не ожидаю. 중국과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인데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집중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색 당선자들의 면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미국 최초의 성소수자 주지사 탄생입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마우라 힐리 당선인. 이미 지난 2014년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으로 선출됐을 당시에도 미국 최초 동성애자 법무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1992년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호주에서 2년간 프로농구 선수로 뛰기도 했고 로스쿨 졸업 후 인권 변호사 경력을 쌓은 뒤 이렇게 성소수자 최초, 매사추세츠주 최초 여성 주지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 사상 최연소 하원 의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맥스웰 프로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회운동가 출신 맥스웰 프로스트는 미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인 25세로 첫 Z세대 하원 의원입니다. 쿠바에서 태어나 현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프로스트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단체에서 조직 활동가로 일했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국내 기아차 소울을 타고 우버 택시를 운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흑인 그리고 여성 주지사도 눈에 띕니다. 먼저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초, 미 역사상으로는 세 번째 흑인 주지사가 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으로 뉴욕 소재 빈민 구호단체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한데요. 정치 경력이 전무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로 쟁쟁한 후보들을 누르고 주지사에 당선돼 화제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었죠.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 공화당 후보는 아칸소주 최초 여성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지사가 됐는데요. 그의 부친인 마이크 허커비도 아칸소 주지사를 역임해 부녀가 같은 주에서 주지사에 당선되는 이색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인종과 성별, 나이, 성향까지 뛰어넘는 이색 당선자들, 저마다 각 계층을 대신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변화에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길지, 또 재편되는 미 의회가 우리의 현실과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YTN은 광주 지역 중견 건설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보자인 회장 동생은 검찰에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뿌렸다고 주장을 했고 그 돈의 종착지로 전현직 검찰 수사관이 등장합니다. 검찰 수사관은 반론권을 주겠다는데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돈의 흐름,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 회장인 친형과 10여 년간 함께 일한 A씨. 지난 2003년 이후 건설 외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회장이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내 본 자리 앞에서 이제 통보를 하니까 A씨는 검찰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결국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수사관과 동문인 회장 측근의 남동생에게 돈을 건네 검찰 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표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는데 액수가 무려 5억 5천만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억을 1억짜리로 해서 한 3매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 5천짜리 수표로 해서 4번인가 주고 현금으로 5천만 원 주고 그랬죠.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줬지 않느냐 보네요. A씨와 회장 측근의 남동생이 돈을 건넨 정황은 여러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YTN과 통화에서 의혹을 부인한 회장 측근 남동생은 A씨 지인과 대화에서 회장이 돈을 줬고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수표로 보냈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A씨의 또 다른 형도 A씨에게 대검을 언급하며 조용히 일 처리를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덮는 대가로 중견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은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경찰은 YTN 보도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 등을 보이며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신고자인 어머니가 평소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건물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려 나온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점심 때쯤에 그냥 여기 이 앞에서 계속 앵앵대는 것만 들었어요. 사이렌만 계속 들어가고 시끄러웠어요 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9개월 된 남자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이를 진찰한 의사가 영양실조 증세를 확인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 어머니인 30대 A씨를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전 10시쯤부터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CPR을 실시했는데 오후 1시 50분쯤 또 이상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유식을 계속 토했고 그 때문에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자주 먹였을 뿐 학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 차량에 탄 채 법원에 출석했고 차 안에서 몸을 숨긴 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학대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아이 왜 바로 병원에 안 데려가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들이 숨져 부모가 학대나 방임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광주에서 5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인천에서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A씨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강원도 철원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철원은 강원도에서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이번에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선 앞에 자리한 마을. 농가 진입로는 막혔고 내부에선 중장비가 땅을 팝니다. 키우던 돼지 5천여 마리를 묶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이틀 새에 어미돼지 9마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 김포 돼지 농가에서 ASF가 확인된 지 40여일 만으로 강원도에서는 12번째, 철원에서는 처음 발생했습니다. 농가 64곳이 있는 철원은 돼지 15만 마리를 키우는 강원 지역 최대 양돈 밀집 지역입니다. 감염 농가 주변 10km 이내에도 다른 돼지 농장 24곳이 몰려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진 상황에서 온갖 대책을 동원했지만 감염을 막지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농장에다가 방역 시설도 아마 잘 해놓고 운영을 잘하는 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좀 파악이 돼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할 텐데 지금은 원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감염 경로는 이번에도 불확실합니다. 철원 지역은 ASF 발생 초기인 2019년부터 군 장병과 엽사를 투입해 야생 멧돼지 포획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료나 분뇨와 관련한 감염 가능 동소는 한두 곳이 아니라서 따지기조차 버겁습니다.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에 있는 유일한 돼지 도축장, ASF 농가 감염 발표 이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역시 이 도축장을 이용했습니다. 도축장을 이용한 농가가 강원 북부 지역에서만 78곳에 달하는데요. 감염 경로는 물론 확산 여부나 확산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써 수년째 뚜렷한 감염 경로도 예방 대책도 찾지 못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부는 매번 매몰 처분 마리수가 적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현장 농민들의 한숨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출국에 앞서 내일 유럽의 복병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갖습니다.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을 받은 손흥민 선수를 일단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열흘이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 나섭니다. 상대는 북유럽의 다크호스 아이슬란드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소집된 27명 중 10명 가까이는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지막 테스트 무대입니다. 평가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벤투 감독은 얼굴뼈 수술 후 재활 중인 손흥민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e's going to be selected, but about other aspects, we should check and we should analyze day by day. 하지만 손흥민이 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I'm not preparing. This is talk about future, and this is a far future, so it's not the moment.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질 정우영은 카타르 리그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월드컵 본선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에듀케이션 스타디움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의 상태는 되게 좋았고 쿨링 시스템도 엄청 잘 작동하고 경기하기에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FIFA 랭킹 62위로 우리보다 34계단 아래인 아이슬란드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통해 전력을 점검합니다. It's one of the best pressing team in the world, top 10 pressing team in the world. Really fast players. 우리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의 마지막 평가전을 마친 뒤 예정과 달리 작은 규모로 월드컵 출정식을 간소하게 치를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3배가량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서와 전북, 경북지방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대전과 대구는 9도, 부산은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2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구는 20도, 광주와 부산은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주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